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내의 뒷모습이 낯설다고 느꼈다. 결혼한 지 35년. 함께 늙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세월 속에서 나는 아내를 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국간의 정도, 빨래를 개는 순서, 잠들기 전 베개를 2번 두드리는 습관까지. 그런데 지난 석 달 아내는 내가 모르는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지난 가을이었다. 아내가 휴대폰을 화면이 보이지 않게 엎어두기 시작했다. 부엌 식탁 위에, 거실 소파 위에, 침대 옆 협탁 위에. 언제나 무심하게 던져두던 휴대폰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뒤집혀 있었다. 내가 곁을 지나칠 때면 아내는 슬쩍 화면을 가렸다.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지만 분명히 의도적으로. 그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가면서 내 안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동창회가 시작됐다. 30년 넘게 한 번도 가지 않던 고등학교 동창회를 아내는 갑자기 나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모임 날 그녀는 평소에 입지 않던 베이지색 코트를 꺼내 입었다. 옷장 깊숙한 곳에 걸려있던 몇 년 전 딸아이가 사준 코트였다. 립스틱도 발랐다. 연한 핑크색.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매무새를 고치는 아내를 보며 나는 가슴 한편이 묘하게 내려앉는 걸 느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다. 시계를 봤다. 저녁 6시. 아내는 저녁 먹고 온다고 했다. 그럼 언제쯤 돌아올까? 9시? 10시? 나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아내는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 술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볼이 발그레했다. 웃으며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에서 나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생기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슴을 조였다. 그 후로 동창회는 한 달에 2번씩 열렸다. 아내는 모임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옷을 고르고 화장을 하고 향수까지 뿌렸다. 결혼 기념일에도 하지 않던 일들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녀가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리고 휴대폰 속 비밀이 점점 더 커져갔다. 아내는 이제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갔다. 잠들기 전에도 일어나자마자도 먼저 휴대폰부터 확인했다. 카톡 알림이 울릴 때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점점 초라해졌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내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작은 소리로 킥킥거리는 그녀의 모습이 낯설고 또 아팠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컵을 들고 있는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 누워 잠든 아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다. 주름이 깊어진 눈가,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그 얼굴. 그런데 요즘 그녀는 그 세월을 지우려는 듯 부지런히 화장을 했다. 누구를 위해서였을까? 나는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어느 추운 겨울밤 하나의 사건으로 터져버렸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을 때 거실 소파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화면이 켜진 채로. 나는 그 앞을 지나치려 했다. 정말이지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발이 멈췄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화면을 내려다보고 말았다. 카톡 메시지였다. 내일 몇 시에 만날까요? 라는 문장이 떠 있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준호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호.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남자였다. 그리고 그 메시지 위로 수십 개의 대화 내역이 이어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보지 못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나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숨이 막혔다. 그날 밤부터 나는 아내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휴대폰을 보는지. 35년을 함께 산 사람을 감시하듯 쫓아가는 내 모습이 한심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두 번째 충격이 찾아왔다. 아내가 은행에 다녀왔다. 평소에는 내가 관리하던 통장인데 그날은 혼자 다녀온 것이었다. 저녁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내의 핸드백에서 은행 봉투가 보였다. 나는 슬쩍 확인했다. 통장 정리 내역서였다. 500만 원이 빠져 있었다. 지난달에 1000만 원이 있던 계좌에서 500만 원이 인출돼 있었다. 언제, 왜, 어디에 쓴 건지 나는 전혀 몰랐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종이를 다시 집어넣고 거실로 나왔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의심뿐이었다. 준호라는 남자에게 돈을 준 걸까? 아니면 둘이 어디 여행이라도 갈 계획인 걸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아내는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동창회 모임은 계속됐고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터졌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아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다. 토요일에는 늘 집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달랐다. 화장을 하고 새로 산 듯한 청바지를 입고 심지어 머리까지 손질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그만 입을 열고 말았다. 어디 가냐고,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냐고.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억누르려 했지만 이미 터져나온 뒤였다. 아내는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를 봤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당황스러움과 그리고 묘한 결연함이 섞여 있었다. 동창 몇 명이랑 약속이 있다고 그렇게만 말하고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오후 내내 나는 집안을 배회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고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누웠다가 일어나고.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았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아내가 돌아왔다.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백화점 로고가 찍힌 가방. 아내는 그걸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기듯 넣어뒀다. 무엇을 샀는지 나는 묻지 않았다. 아니, 묻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다. 아내가 또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침대 옆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 표정이 나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며칠 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확인해야 한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어느 수요일 오후 아내가 또 외출했을 때 나는 그녀를 따라 나섰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멀찌감치 따라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짓을 하는 내가 비참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아내는 카페 앞에서 내렸다. 강남역 근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세련된 카페였다. 그리고 그곳 입구에서 한 남자가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였다. 키가 크고 깔끔한 옷차림에 여전히 젊어 보이는 외모. 아내가 다가가자 그가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서서 그 카페를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로 아내와 그 남자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웃고 있었다. 아내가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이미 확인했으니까.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저렇게 행복한 얼굴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소주 한 병을 샀다. 혼자 마시는 술은 쓰디쓸 뿐이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취기가 오르면서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다.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 먹여 살렸고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버려지는 기분이어야 하는가? 새벽 2시쯤 아내가 돌아왔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아니, 잠든 척하고 있었다. 아내가 다가와 담요를 덮어줬다. 그 손길이 느껴졌지만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잠깐 내 머리에 머물렀다가 조용히 떨어졌다. 그리고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이튿날 아침 식탁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아내가 끓인 된장찌개, 구운 김, 따뜻한 밥.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아무 말 없이. 35해 동안 함께 해온 아침 식사가 이렇게 낯설 수가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다. 나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준호를 만났냐고, 돈은 어디에 쓴 거냐고, 쇼핑백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냐고. 그런 질문들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삼켜졌다. 대답이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넷째 사건이 터졌다. 아내의 여동생이 집에 찾아왔다. 처제는 아내와 거실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안방에 있었지만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정말 그렇게 할 거냐는 처제의 목소리. 걱정된다는 말. 그리고 아내의 대답. 이미 결심했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무엇을 결심했다는 걸까? 처제가 돌아간 뒤 아내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저녁을 차리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옆에서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지만 한 줄도 읽히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내가 또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서 화면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세면대에 물을 틀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나?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나? 거울 속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토요일 오후였다. 아내가 큰 캐리어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고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하나씩 조심스럽게 캐리어에 담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다. 정말로 떠나려는 건가? 35해를 이렇게 쉽게 정리하려는 건가? 1시간쯤 지났을까? 아내가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현관 쪽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아내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 딸과 아들이 서 있었다. 둘 다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내도 웃으며 아이들을 맞이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일이지? 딸과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쇼핑백에서 하나둘씩 물건을 꺼내기 시작했다. 새 옷, 새 신발, 화장품, 가방. 아내를 위한 물건들이었다. 그리고 아들이 봉투 하나를 아내에게 건넸다. 아내가 봉투를 열어보니 항공권이 들어있었다. 제주도 왕복 항공권. 일주일짜리. 나는 그제야 알아차렸다. 딸이 내게로 다가왔다. 그리고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평생 한 번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고 집안일하고 그렇게 35년을 살았다고. 그래서 자식들이 모여서 의논했다고. 엄마한테 선물을 주기로 했다고.
일주일간의 자유를. 준호는 여행사 직원이었다.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이 맞았지만 그와 아내는 여행 패키지를 상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 처음이라 아내는 여러 번 만나 계획을 짰다고 했다. 은행에서 인출한 500만 원은 여행 경비와 쇼핑 자금이었다. 아이들이 100만 원씩 보태서 엄마가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줬다고 했다. 백화점 쇼핑백 속에는 여행용 옷가지들이 들어있었다. 아내가 몰래 준비한 처음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고른 옷들. 그리고 휴대폰 속 비밀스러운 대화들은 딸과 아들, 그리고 여동생과 나눈 여행 준비 계획이었다. 나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모든 게 오해였다. 내가 혼자서 만들어낸 터무니없는 의심들이었다. 아내가 내게로 다가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마주봤다. 미안하다고 했다. 비밀로 해서 미안하다고. 아빠한테 말하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이들이 몰래 준비했다고. 그리고 자기도 너무 들떠서 평소답지 않게 행동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말이 없었다. 부끄러웠고 미안했고 동시에 안도했다. 아내는 일주일 뒤 제주도로 떠났다. 공항까지 아이들과 함께 배웅을 갔다. 아내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새 가방을 메고 처음 보는 설렘으로 가득한 얼굴로 출국장을 향해 걸어갔다. 돌아서서 손을 흔드는 그 모습이 20살 아가씨 같았다. 일주일 동안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아내 없는 집이 이렇게 넓고 조용할 줄 몰랐다. 냉장고에는 아내가 미리 해놓은 반찬들이 가득했지만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나는 그 일주일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다.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아내에게 무엇을 해줬을까? 돈을 벌어왔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전부였을까? 아내는 무엇을 원했을까? 그녀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었을까? 일주일 뒤 아내가 돌아왔다. 얼굴이 까맣게 탔다. 제주 바람과 햇살을 온몸으로 맞고 온 얼굴이었다. 그리고 웃고 있었다. 진짜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웃음이었다. 짐을 풀면서 아내는 여행 이야기를 들려줬다. 올레길을 걸었다고. 혼자서 천천히 자기만의 속도로. 바다를 보고 바람을 맞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었다고.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자기 자신과 마주했다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생각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아내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저 함께 늙어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산책을 나갔다. 동네 뒷산 자락을 따라 걷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로 우리의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졌다. 아내가 내 팔을 살짝 잡았다. 그 손길이 예전과는 조금 달랐다. 더 가볍고 더 자유로웠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때로는 놓아주는 것, 자유를 주는 것,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35해 만에 나는 조금 배웠다. 아직도 서툴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아내와 나는 그 별빛 아래를 천천히 걸어갔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생각하며